자, 같이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상 땡땡땡땡땡땡 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뭐 나의 이해관계하고 딴 사람의 이해관계에 충돌하지 않도록 해라, 뭐 그런 얘기네요. 예,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범위를 옳게 채워라 그랬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7급 이상으로 좀 이제 범위가 확장되는 거 보셨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그리고 이제 검사, 감독, 지도 단속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공무원이 되면요, 특사경 지위를 부여받기도 해요.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같은 거 하잖아요, 왜. 예, 그래서 이제 권한이 왜 막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대민 업무를 한다. 그럴 때에도 이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원래 4급 이상은 있었으니까 7급 이상 싹 다 해서 여기가 이제 등록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법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원래 4급 이상은 원래 대상자니까 5급 이하도 다 포함했어, 그런 의미로 이 규정이 생긴 겁니다. 아셨죠?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다, 전체 공무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9급 이상 모든 공무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더 옳은 접근법이에요. 법 체계, 논리상 저런 식의 표현이 있는 것 뿐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이면 전체 공무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를 합니다. 요 제외되는 부분들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범위를 옳게 채우라. 이번에는 공개 의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그랬습니다. 당연하고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이렇게 했죠. 원래 1급은요 직업공무원 제에서도 예외인 거 알아요? 알고 있나?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예전에 뭐 그 이후에는 다룬 적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됐기 때문에 별로 언급을 안 해서 그런데, 1급이면 실장이거든요. 실장은요 정무직까지는 아닌데 일반직인데 정무직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장이면은 사실상 조직 내 그립감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고 가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관급하고 같이 조율해서, 정무직 공무원 같이 조율해서 이 부처의 향방을 이제 잡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는 그 방향성이 또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1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의 제외예요. 예외, 원래가. 예, 그렇게 돼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책임 같은 것들을 그만큼 또 세게 묻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러니까 1급 공무원 빨리 되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지, 승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러니까 내 60살까지 정년인데 너무 1급 빨리 되면은 옷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지나갑니다. 아무튼 어쨌든 1급 공무원이 그런 위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 단속 업무, 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니까요, 땡땡땡땡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잘못 들어간 것 같죠?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3번, 4번은 빼세요. X 표시하셔야 되겠다. 반복돼서 나온 거 보니까 요거, 그리고 7급 이상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위에 있는 등록 대상 그 표를 제가 베껴왔다가 밑에를 안 지웠나 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워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갈게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주식 백지신탁위원회가 있죠, 그죠? 여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이제 매각을 하도록 하고인데 이것도 뭐가 좀 잘못 지워졌네. 그 행위를 안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그 맥락, 자기가 직접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 백지 신탁을 맡기거나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백지 신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여기는 근데 임직원이라 그래서 공직 유관단체 아까 그 공기업의 직원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함부로 선물 받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도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인도.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국고에 귀속된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선물 신고 의무에서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기준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이 선물이다 이렇게 됐고요.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이제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취업 제한이 걸리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요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죠. 다음 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이제 무슨 뭐 대통령령의 급도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 정도의 급인데 명령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우리 시험하고 연결된 얘기들이 꽤나 많이 나와서 이것도 이제 법으로 한번 또 복습해 보는 것인데, 우리가요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해서 근무 성적을 따질 때 이걸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을 한다고 하죠. 근무 성적 평정을 하는데, 근무 성적 평정을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요, 이제 성과 계약 등 평가가 있어요. 성과 계약 등 평가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4급 이상일 때 성과 계약 등 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가가 또 있죠. 근무 성적 평가 제도가 있는데, 근무 성적 평가는 요거는 이제 5급 이하인 경우에는 근무 성적 평가를 한다.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성과 계약 등 평가는요, 요거는 이제 연 1회 합니다. 연말에 연 1회 하는데, 이 성과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상이 잘 이행되었는지 이런 게 이제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무 성적 평가는 정기 평가가 연 2회인데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요, 연 2회 할 때 이제 근무 실적도 봐야 되고 직무 수행 능력도 봐야 돼요. 요거를 봅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면 여기 이제 근무 태도, 그리고 뭐 적성 등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포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근무 성적 평가할 때는 우리가 이제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씁니다.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강제 배분법도 쓰죠. 강제 배분법을 쓰는데, 강제 배분법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제 평가 등급을 3등급 3개의 등급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3등급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최상위 등급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는다? 최상위 등급에다가 20%. 그죠? 최상위 등급의 20%까지만 넣을 수 있고, 최하위 등급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최하위 등급도 보니까 10%까지는 넣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최하위 등급 10%까지는 넣어줘야 된다. 자, 요게 강제배분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된 걸로 해가지고 한번 따라오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래서 거기 이제 적용 범위를 보니까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2조에 보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성과 목표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개념정이 나와 있고, 성과 지표와 성과 면담, 성과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근무 성적 평정의 종류라고 해서 지금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평가, 그리고 이제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표는 좀 추가로 넣어드린 건데, 그 넣어드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좀 개정된 게 좀 반영이 안 됐네. 거기 밑에요, 승진 후보자 명부 있죠. 승진 후보자 명부도 작성을 하거든요. 결국엔 이런 점수를 바탕으로 누가 승진해야 되는지, 그 승진 후보자 명부에 지금은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근무 성적 평정점이요 90점.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정점은 많아야 10점까지. 요렇게까지로 또 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게 뭐 저 경력 점수를 주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고, 거의 이제 근무 성적 평정으로 지금까지 업무 수행 얼마나 잘했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본다 라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짬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뭐 이런 이제 상징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것이고요. 평가 시기를 보니까 성과계약 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정기평가를 한 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성적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정기평가 근데 연 2회 요렇게 이제 시행을 합니다. 제 3항에 보니까 나와 있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으로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그 제2장에 나와 있는 건 구체적인 내용들 나오겠죠? 그 중에서 먼저 성과계약 등 평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평가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체크를 꼭 잘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2절로 가면은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무성적 평가의 평가 항목이 이제 14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근무실적하고 직무수행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 언급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 태도나 그 다음에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평가 결과를 평가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태, 근무 수행 태도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고요. 근무 수행 태도가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 같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 출퇴근 시간 잘 지켜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직장 이탈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무 태도에 대해서 이제 높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평가할 때 그건 주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주된 건 아니다. 주된 건 아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데일수록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일을 얼마나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는가, 그 결과 가지고 평가하지. 그죠? 너 왜 9시 1분인데 이제 와? 9시까지 와야지? 1분 늦었네? 이런 거 가지고 잔소리 잘 안 한단 말이야. 이해 와요? 무슨 말인지? 그거 되게 주변부적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 밤에 나는 뭘 하는 게 더 좋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 능률이 더 올라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워서 뒹굴거리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창의성 있는 기업들은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출퇴근 시간 같은 거에 별로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공무원에서도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이 공무원들을 평가할 때 이런 어떤 그 근무 태도 같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 좀 지양하자는 거예요. 가장 이제 쉬운 게 시간으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교복 입혀놓고 교복 똑바로 입었네 안 입었네로 통제하죠. 군인도 그래. 군인의 삼선일치를 아십니까?
삼선일치? 옷을 입었을 때 여기 이 단추 라인하고 벨트 라인하고 지퍼 라인이 쭉 일치해야지 정갈해 보인다. 그런 걸로 막 갈고. 그런 걸로. 그런 거, 야, 뭐 이러다 보면 좀 이게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이 새끼 군인이 삼선일치가 안 돼 있네? 이러면서 막 갈고. 그런 게 다 뭐냐면은요, 일부 건수를 만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 잔소리 할 만한 것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에 도움이 되니까. 군대 같은 데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제해야 될 건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일종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갈하고 좋긴 하지.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군인이 잘 싸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 국가가 뚜렷하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형식에 되게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학교나 이런 데들에 연결되어 있고요. 공직에도 다수 있는 거야. 공직에서 갈구는 건 근데 공직자들이 뭐 제복을 입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제복을 입으면 그런 통제를 다 받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도 그 제복과 관련된 통제 받는 것이고, 당연히, 그죠? 그런 걸 받겠지만은, 그 일반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없잖아, 건수가. 그러니까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그리고 뭐냐면 문서 형식, 요식, 이런 거 갖고 되게 따져. 그런 걸로 갈구는 거야, 그런 걸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명령 계통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창의적 기업처럼 뭔가 좀 성과 중심으로 가보자 하는 거라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근무 태도 같은 걸 옛날엔 중시했지만 지금 이제 근무 태도는 선택사항이지 이거를 뭐 근무 태도를 메인에다 놓고 따질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무 태도가 또 되게 중요한 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지는 두되 그걸 필수로 남겨놓은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자유로워져야지. 청년들이 또 공무원 기피하는 이유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답답한 조직 문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 레드 테이프. 그잖아요. 불필요한 형식이 얽매이게 하는 거 많다고,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꼰대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 막상 당사자들한테도 그 레드 테이프라는 게 특성이 어때요?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원래 그런 거야. 이거밖에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거를 아까 제가 학생 사례도 견줘서 말씀드려봤잖아요. 학생들 왜 두발 단속합니까? 학생들의 머리 스타일 왜 그래야 돼? 학생의 말에 머리 스타일 그게 뭐야?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저도 학교 생활 했거든요. 학생의 머리 스타일은 어때야 되는데요? 기준이 원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정해놓고 학생이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학생은 어때야 되는데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할 말 없을걸? 학생은 머리가 짧아야지. 왜요? 뭐라 그럴래? 이거를요. 뭐라 그래요? 왜 짧아야 되는데요? 할 말이 없어. 너 왜 염색했어? 학생이 염색하면 돼? 왜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댐빈다고 맞겠지? 옛날 같으면? 그랬던 것 뿐이야, 그냥. 그런 거지? 염색하면 왜 안 돼? 머리 색깔이 뭐 인종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머리 색깔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그 부도덕한 일인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통제 수단 삼는 거야. 그리고 일제 잔재 아닐까 이게? 근대 학교를 일제 시대 때 도입했잖아요, 거의. 그 전에 조금 도입했지만은 본격학은 일제 시대고 일제 시대 때 그거 도입해가지고 그때 여기를 병창 기지화 정책할 때 여기 군대처럼 운영한 거 아니야? 선생도 칼 차고 칼 찬 거는 아예 무단 통치식이 집권하자마자부터 걔네가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문화잖아, 지금. 군인처럼 다루는 거잖아. 군인한테 머리 짧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이게 뭐 필요하냐고, 이게. 지들도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에 갔을 때 그 답답함이 좀 있을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형식을 되게 따져. 그리고 의전. 그따위 것 좀 없애야 돼, 의전. 아니, 시장님이 들어올 때 다 도열해가지고 인사해야 되고, 이러고 옛날엔 다 그랬을 거 아니야.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약화됐겠지만, 그딴 짓을 왜 하고 앉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가 뭐라고. 그잖아, 그죠? 시장이면 하는 일에 책임성이 높은 거지. 누려야 될 자리야, 그게? 웃긴 놈들이야, 그냥. 그죠? 그냥 이런 요식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곤해, 근데 사실은. 앉는 자리도요, 서열대로 다 배치해놔야 돼. 그런 거 실수하면요, 개박살 날 수도 있어. 네가 날 무시하냐. 이러면서부터 출발해서.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거지. 그런 리더 자격이 없죠, 사실은. 응? 아니, 그런 거는 밑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그런 거는. 근데 그러다가 좀 실수가 날 수 있어. 아, 됐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가 그런 걸 챙기는 놈도 있고, 그런 거 하려고 한 번 더 당선되려고 하고 이런 인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의전에 길들여져가지고 남들이 대우해 주는 것 같으니까. 지가 잘나서 대우해 주는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지.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예민해졌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죠? 여기 줄 서서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검색대를 따로 들어가잖아. 근데 그걸 왜 만들어 놓은 제도야, 취지가. 국회의원이 뭐 지가 잘나서 만들었어, 우리가? 그게 아니라 공무 수행을 능률적으로 하라고. 괜히 거기 줄 서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통과해서 가라고 만든 거잖아. 근데 지네들 가족여행 갈 때 그거 썼다가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다 통용됐을지 몰라도 지금 그런 거 없어져야 돼. 그게 다 의전이요. 이런 짓들 하면 안 됩니다. 그 특권 의식에 쩔어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상도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공직도 바뀔 겁니다. 점점 바뀔 건데 여전히 그 레드테이프적인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 어쨌건 그런 거에 하나가 근태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확장해서 좀 말씀드려 봤고, 이게 왜 빠졌는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6조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냥 뭐 쓱 한번 지나쳐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면담 부분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20조입니다. 이게요, 지금은요,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왜 학교 잔인한 데들은 등수 매겨가지고, 요즘에는 그걸 못하게 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교육청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요 등수를요 붙였다고. 벽에다 붙여서 전교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이런 거. 저도 그 세대는 아니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 이제 붙여놓고 이제 네이밍 쉐이밍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침 테스트 할 때 일부러 자기 이름 뒤에 몇 개 틀렸는데요, 이거 말하게 하는 거, 그 효과거든. 그게 네이밍 쉐이밍. 영어 단어도 있는 단어야 이게, 네이밍 쉐이밍이.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서 쪽 주는 거지, 공부 더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수들 쫙 붙여놓는데, 그런 식의 공개를 공무원 조직에서 하냐. 그럴 리가 있어. 이게 인권 차원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 성적을 꼬리표 형식으로 당사자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너 전교 몇 등이야? 이런 거는 지금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꼬리표를 주겠다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본인한테만 알려주는 건데도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점수의 평가를 받았느냐를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객관식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야스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문제 오류가 있나 없나만 확인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들을 개입시키면 엄청 따져댑니다, 이제. 왜 대학교 같은 데는 답안을 쭉 쓰면 이걸 가지고 교수가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억울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내가 이 점수를 왜 받았는지 도대체 납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야, 이거 땜빵만 잘해도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A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거를 잘 못 가려내. 제가 옛날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고 간단한 페이퍼를 내라 그랬는데 그 10점 점수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10점을 2명밖에 못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야. 근데 내가 그때 책을 읽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3의 물결 책에 보면 단원별로 맨 뒤에 요약이 되어 있어. 단원이 한 10개쯤 됐는데 요약만 읽었다? 그러고 썼는데 그걸 좋은 점수를 준 거예요. 요약을 너무 잘했다고. 핵심을 잘 집었다. 그러니까 책을 다 본문까지 다 읽은 애들은 오히려 시간 투자하고 불리해진 거야. 지금 평가 기준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 10점을 못 받았는데 점수에 되게 예민한 학생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내 거 좀 보자고 막 이래가지고 안 보여줬어. 쪽팔렸어. 이게 내가 10점 맞은 이유를 나도 그때 납득을 못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랬다니까. 내가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 평가를 받았는데 나를 B를 줬어.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수능에서 나오는 기준되는 내용들이다. 이러면서 내가 막 가서 수능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해가지고요 막 따진 적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 교수의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자기 주관적인 판단하는 거지, 진짜. 자기 아는 것만 아는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막 따졌으나 안 바꿔줍니다. 자기도 거기서 밀리면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 안 바꿔줘. 그런 경우도 있고, 레포트를 한 20장짜리를 내야 돼갖고 열심히 작성해서 냈는데, 그것도 B를 주는 거야. 다른 과목에서.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인용을 너무 많이 했대. 나 보통 인용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야. 지금도 어디 잡지에 내가 기고하는 게 있는데, 자료도 안 찾고 그냥 써. 생각난 대로. 퇴고도 잘 안 해. 그런데 나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분이 이렇게 몇 장 들춰보는데 거기에 인용된 게 눈에 띄었을 거야, 아마. 그 인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 평가는 다 그래. 그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평가를 받아봐, 이제. 어떤 경우는, 야, 올해 내가 일한 거는, 나 진짜, 나 좀 반성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평가 등급이 갑자기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야, 이번에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 하는데 평가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얼마나 그 경우들에 대해서 분개심이 또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미리 성과 면담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횟수가 몇 번이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 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횟수가 적혀져 있어요? 안 적혀져 있어요? 봐보세요, 한번. 있나 없나? 봐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만나서 서로 조율이 안 되면 2번, 3번 만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평가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공유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일한 거 있잖아. 일한 거는 그땐 좀 아쉬웠어.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못 받아들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아쉽죠? 제가 그때 했을 때 이거 성과 이렇게 해서 제 덕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하긴 그렇지. 뭐 하긴 그래. 다시 보면 또 당신 덕분에 좀 잘 된 것가 좀 많긴 해.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고. 면담이라는 게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이야, 이게. 사전에 이걸 다듬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으면 2번, 3번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담해가지고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오픈이 되면 당사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평가 결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다. 그럴 때는요, 이거 소청심사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소청심사는 못 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것 정도로는 소청심사를 못 가요. 왜냐하면 이건 평가자의 업무 영역이야. 평가자의 그 자기의 권한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면담도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됐어. 내 생각하고 뭐 피평가자의 생각이 달라. 그럴 때 그냥 평가자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 그런데 이걸 갖고 이거 나한테 불이익한 인사처분했어요. 그러고 소청심사까지 못 간다. 왜냐하면 소청심사는 전제 조건이 위법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행위를 했다. 나한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그러면은 그거는 소청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평가는요, 평가자의 권한이야. 평가자가 안 좋은 점수를 줘도 평가자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는 저한테 좋은 점수를 줬으면 문제 제기를 당연히 안 했겠지? 내가 안 했을 거고, 공평성 이론에 따져봐도 내가 왜 더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보다 쟤한테 점수 많이 줬어요 할 때는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메일을 보내든 뭐든 해서 따져. 그런데 결국 바꿔주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 바꿔주는 경우 진짜 없어. 없고, 내 인생이 걸렸는데 이번에 학점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뭐 취업이 취소됩니다. 이러면 좀 봐줄지도 몰라. 아유, 불쌍한 새끼. 이러고 봐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봐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수도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그건 자기 권한이야. 그래서 그렇게 점수 매겼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못 뒤집어, 결국에는. 그냥 항의 한번 해보는 거야. 혹시나 봐줄까 싶어서. 그래서 그 항의할 때는 속에 그 분노심을 가라앉히고 항의하잖아. 가급적 예의 바르게. 왜냐면 봐줘도 그 사람이 봐줘야 되니까. 감정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야. 이해 와요?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평가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평가하는 내 직속 상관이 그 사람 권한으로 행사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해봐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막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그런 근거가. 그래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만이 생기면 어디는 가져갈 수 있게 해놨어요? 어디는 고충 처리 대상은 돼. 고충 심사로는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상관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객관적으로 평가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한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근거들을 제시하면 그러면은 이 평가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바꿔줘 라고 권고를 할 수는 있어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렇지만 강제성은 또 없어. 요거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소청심사는 위법성이 전제돼야 되고, 그러지 않은 이런 부당하다 정도, 나의 불만 정도를 제기할 때는 고충심사 정도까지밖에 못 받는다. 됐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런 거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21조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가 나와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이 4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 요거 보셔야 돼. 28조 다면평가. 다면평가는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 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한다. 밑줄 하나 거놓으셔야 되겠네. 내가 왜 밑줄을 안 걷을까? 하나 거놓으세요. 그 다면평가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내가 안 걷나 봐.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능력 발전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입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 위에 직속 상관만 나를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객관적 인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객관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셨을까요? 그래서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면평가 결과도 뭐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여기에다 적어 놓은 근무성적 평정을 대체하려고 했었다고요, 원래는. 대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게 이제 하급자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인 조직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료제 조직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관계가 명확하고 이 계급이 적용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급자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눈치 보여서 명령 지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았어, 참고용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 되겠구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뭘 적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죠. 그래서 여기다 30조로 넘어가 보세요. 30조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는요, 밑줄 그어지는데 봐보세요.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을 90%. 아까 이거 정정해 드렸죠. 앞에 있는 그 요약되어 있는 표에서 옛날 버전 들어가 있어 갖고 이거 최근에 바뀐 건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요게 이제 앞에 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거 반영하시라 그랬는데, 일단 9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경력 평정 점수가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막 70% 정도밖에 안 됐던 거를 근무성적 평가 반영 비율을 이거를 90%까지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근무성적 평정을 더 많이 반영하고 싶으면 이거를요 95%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력 내세워 가지고 내가 뭐 한 사람인지 알아? 이거 가지고 승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건 안 될 노릇이라는 거예요.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거? 예. 그렇게 하시고 메모라이즈 퀴즈 간단히 빨리 네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메모라이즈 퀴즈 1번. 이게 보니까요, 앞에는 이제 성과계약 등 평가고, 뒤에는 근무 성적 평가다. 이렇게 이제 눈치채실 수 있을 뭐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이거는 4급 이상 공무원이라 그랬으니까 2번에 4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가의 평가 항목은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4번 문제는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 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 면담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라고 했던 부분,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나와 있어요. 예, 이 법을 또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이번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이게 공직윤리와 관련해서요, 기본이 되는 게 공직자윤리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완성해 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법안이 바로 하나가 김영란법이고요. 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근데 두 법이 모두 만들어지기까지의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법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법률이니까 처벌 조항까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공무원들 내지는 좀 확장해서 공무원 주변에 있는 그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숨통이 좀 막히지. 그죠? 기존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걱정 좀 덜 했던 것에로부터 이제는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자기 검열을 해야 되고 신중해져야 되고, 그리고 뭐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 다 끊어내야 되고,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리고 한편 기분도 나빠. 이걸 뭐 나를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무튼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야 된다, 이러면서 범위를 자꾸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내가 공적인 영역에 완벽히 들어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까지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다,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저항감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고,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보다도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거는 준 사람도 문제가 되거든. 청탁을 하고 뭘 갖다가 식사를 대접하거나 돈을 주거나 한 사람도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건 전 국민적으로 교육이 돼야 될 사안이기도 했어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라 이게 도입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공직윤리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는 또 한편으로 굉장히 또 드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힘을 좀 받았고요. 여론의 힘을 좀 받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예요, 닫히는 계기예요?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열리는 계기가 더 얹어졌어. 이게 법안들은 만들어졌지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 때 또 이게 LH 사태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조항도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게 쓱 통과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 너무 믿지 마요. 국회의원들 기득권자야.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뭐 어떤 정당 국회의원들은 안 그러겠지? 천만에. 몇 명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 진짜 국민 편에 서서 약자 도와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과반은 안 돼. 항상 보면. 과반은 안 돼. 양쪽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적 법안 같은 게요, 통과되려면요, 진짜 힘들어. 국민 여론을 떠받들어서 완전 입에다 집어넣고, 이거 안 하면 너 나중에 다음 선거 때 봐. 거의 이런 수준이 돼야 통과가 돼. 그래서 국민들이 경제 잘 모르잖아요. 경제적으로 기업에게만 이로운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막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광분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제도. 이런 것들을 가진 자 쪽으로 서서 많이 얘기해줘. 바꿔.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그거 바꿔줬어요. 출산 대책으로, 결혼 대책으로 뭐 했는 줄 알아? 결혼할 때
부모한테 증여받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예외적으로 한 2억까지는 결혼할 때는 추가로, 기존에는 5천만 원이거든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증여해 줄 수 있어. 증여세 안 내고. 근데 이거를요, 결혼할 때 증여 많이 받아도 증여세 안 내게 한 2억까지 열어주겠다 그랬어. 여러분 집에서 2억쯤 받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 집에서 현금으로 2억쯤 막 꽂아주나? 결혼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이런 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거 이건 조용히 잘해. 이런 거는. 이게 결혼 대책이고 출산 대책이래요. 그런 거 줄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세상에 증여세 못 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태? 증여세 때문에 부담돼서 애들 결혼 못 시키고 있었나?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아, 이거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 물론 뭐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거 진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위해서 좀 여야가 합의를 이렇게 순조롭게 하는 경우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잘 안 되잖아, 잘. 그죠? 이런 거는 잘 되더라고. 참 희한해.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가? 청탁금지법 통과시키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돼.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세월호 사건 같이 애들이 몇백 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터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니까 그제서야 통과가 돼.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때 부동산 때문에 막 난리 났을 때 LH 사태 그걸로 어쨌든 그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 이거를 누가 제기한 이론이에요? 킹던. 아, 이거 기억하는 거 하나도 없어? 혹시? 아니죠? 제가 외우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또 과정 조금 더 지나가면 탁탁 대답할 거야 아마. 킹던 정책창 이론에서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가 닫히는 계기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우리나라 사례를 갖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사례 갖고 얘기한 거잖아. 미국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여러분 국회의원이요, 가만히 있다가 나 국회의원이 할까? 그거 나가면 됩니까? 국회의원이 될래도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편입된 사람들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악독하다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들의 기준, 눈높이 이런 게 저 같은 뼛속 깊은 무수저 출신 사람들의 눈높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수저 출신이더라도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는 그 위에 열심히 노력해서 기득권층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세상의 눈높이는요,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세상의 눈높이랑은 달라. 그리고 저도 그 무수저 상태에서는 바닥바닥 해갖고 나름은 좀 이렇게 탈출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도 무수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또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을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대변해 준다?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원래가. 제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세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2억 그것도 그들이 봤을 때는, 야, 애들 결혼할 때 집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세자금이라도 좀 보태주지 않아, 보통? 내 주변은 다 그러던데? 이게 그들이 보는 세계지. 그러니까 그거 정도까지도 세금을 매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게 그들이 보는 세상이라고. 근데 제 주변에서는 턱턱 2억씩 내주는 사람 잘 못 봤거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 법들을 보면은요, 와, 이게 좀 힘들구나,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전진하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어쨌건 그중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뭐 어쨌든 계기가 어찌 됐거나 다행입니다. 이런 게 만들어져서. 그 두 법의 취지를 한번 봐보세요. 청탁금지법은요, 공무원의 외부에서 공무원을 현혹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법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의 공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양바퀴가 되는 거지, 사실. 법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니까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공무 수행을 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써먹는다,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충돌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다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는 데는 다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공무원들이 있는 조직은 싹 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들도 싹 다 들어오고, 아니, 교육자치 하니까 교육공무원들도 싹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그랬는데, 아까 공직유관단체 잠깐 보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관련 단체들인데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어떤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기업 같은 데들, 이런 데도 공직유관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쓱 읽고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는 데들도 다 공공기관으로, 이 법에서 공공기관으로 포함해서 보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1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공기관들,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뭐 이런 데들, 그죠? 근데 여기들도 요 이해충돌방지법에 공공기관 범위에 당연히 들어온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 공립학교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이제 여기 공공기관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직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공직자. 그랬을 때 1호, 아까 그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지금 임직원들, 교직원들 다 얘기했으니까 일반 직원들까지 다 포괄해서 여기에 이제 공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호로 넘어갈게요. 밑줄 그어놨죠?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책무도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그 여건을 좀 조성해 줘야죠. 환경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 행위를 했을 때 엄벌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제도도 도입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자꾸 찾아내서 처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것이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의 의무 그랬습니다. 공직자의 의무 그랬을 때,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의 윤리의식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확고히 해둬야 되는 거죠. 공직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공권력을 나를 위해 쓰라고 나를 공무원으로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서, 자, 제5조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걸 보십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그 다음에 회피, 기피 신청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요, 내 동생의 민원 업무를 내가 직접 처리해줘. 이러면 이거 이해충돌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당연히. 이해충돌이야. 우리 집안일이잖아. 그러면 집안일이 됐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재판을 이거를 담당을 하겠다고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해야 돼. 스스로가 기피 신청해야 되는 거야. 나 못하겠다. 응? 그런 거야.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같은 학교를 나와서 같이 이제 사법시험을 봐서 한 사람은 판사가 돼 있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돼 있는데, 둘이요, 그 케이스가요, 둘이 같이 자취방도 쓸 정도로 절친이야. 근데 선후배 사이인데 되게 친해. 되게 친한데, 근데 둘 다 이제 사법시험에 붙어서 한 사람은 판사고 한 사람은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사가 된 사람한테 배당된 사건에 변호사로 이 사람이 온 거야. 변호사로. 자기 로펌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로펌에서 자기가 이제 와서 이 사건 담당하게 됐다고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이거 전화를 한 거는 어때요? 이것도 원래는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근데 전화를 걸어서, 야, 내가 그거 맡았다. 잘 좀 해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사실은 현실에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퉁명스럽게 봤더니 그 다음에 자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판사로 바뀌었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욕하고 다니는 거야, 이 변호사가. 왜냐면은 서운한 거지. 아니 내가 그렇다고 지한테 뭘 해주라 그랬어? 그냥 같이 만나서 반가워서 난 전화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잘 좀 해줘. 뭐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이 뭐 내가 무슨 뭐 로비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새끼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이가 되게 멀어졌대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그런데 이게 서운할 수도 있는 문제야,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엮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 이 사안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줘라 그러면 그 자체가 나의 인간관계를 위한 거니까 나의 사적 이익이거든. 나의 지인을 위한 것도.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도록 하는 것을 판사들한테는 원래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건에 휘말린 사람 중에 쟤네끼리 친해서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재판부 기피 신청 같은 걸 신청할 수도 있게 돼 있어, 원래. 재판에서는. 예전부터. 근데 여기 이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져서 모든 공직자한테 이런 요구를 다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특히 그 밑에 봐보세요. 뭐랑 관련됐어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행정지도, 병역 판정검사, 개인, 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자기 부자기의 의무부과 뭐 등등 해가지고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 지금. 혜택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나랑 관련된 사람은 내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이제 여기다가 선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6조로 가볼게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네요. 아까 그 5조도 의무사항이고 이것도 의무사항이에요. 안 하면은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국토부 공무원인데, 내가 이제 이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뭐 고속도로가 뚫려. 근데 고속도로가 쭉 따라가는 데를 보니까 말이에요. 거길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 거기 포함되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이 포함됐네요? 이거 알려주라고.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일부러 그 아버지 땅이 있는 대로 이걸 도로를 뚫었다 이런 의혹을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거기는 우리 아버지 땅이 있는 데인데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공유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때에는 여기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 알려줘야 된다.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고요.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밑으로 GTX 공사가 이루어지네요. 이런 건 안 알려줘도 돼. 그거는 왜냐하면 GTX가 지나가는 건 서로 반대하는 일이지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GTX도 공사가 잘 안 됐던 게 청담동 밑을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그 GTX A 노선 있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일단은 서울역까지밖에 안 뚫린다는 거잖아. 여기 일산 쪽에서. 서울역까지밖에 안 뚫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청담동 지나가는데 공사가 굉장히 지연됐어요. 그래갖고 그게 좀 늦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그 강남까지, 원래 일산, 파주 요 일대가 뭐 살기 좋은 곳이고 좋은데,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있다면은 강남 나갈 때 굉장히 여기는 그죠? 외진 곳이 돼버려. 근데 강남에 직장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강남까지 3호선을 타고 내려가서 가면은 이건 허리가 앉아서 가도 허리가 부러져. 서서 가면 도저히 갈 일이 아니야, 사람이. 매일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버스를 타고 가면요,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혀. 그죠? 그래서 이게, 와, 도저히 이거는 진짜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어, 이거. 그래서 GTX가 뚫릴 걸 기대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려. 지역민이 반대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유리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GTX가 역을 많이 만들어서 청담역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통과만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되게 많은 거거든. 뭐 이런 것까지도 신고해야 되냐? 그런 거는 빠지겠지.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거기 역이 생기는데 옆에 있다거나 이거는 이해관계가 걸리는 거예요. 역이 생기는데 그 근방에 우리 아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집값 올라가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보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7조에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요,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전보 발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지시키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리면 안 되니까.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쭉 지나가세요. 예. 직무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쭉쭉 연결되어 있고요. 제11조에 가보면 가족 채용 제한 같은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 예전에 한번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적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비서 채용하고 그다음에 인턴 사원 채용할 때 비서는 정식으로 이제 거기 그 월급 받으면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함부로 이제 자기 친인척을 채용하기가 좀 눈치 보이는 일인 거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거는 그랬는데 자기 자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들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건 뭐 아빠 일, 엄마 일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턴으로 내가 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요, 되게 크게 언론에 두드려 맞아요. 왜 두드려 맞아? 요즘은 초보자를 잘 안 뽑아. 2010년대 이후에는요, 기업들이요, 정기 채용을 안 하고 수시 채용으로 바꿨죠. 그래갖고 이제 경력직만 뽑으려고 그래요, 자꾸. 어디에 경력직. 예전에 저 정기 채용할 때는 한꺼번에 사람들, 이번에 우리 몇백 명 뽑는다 그러면요, 여기 하고 싶은 사람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해가지고 뽑아버렸거든. 그럴 때는 신규 채용 위주로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거의 경력 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경력이 뭐야? 이력이 뭐가 있는데 이걸 해. 그럼 도대체 그 이력은, 최초의 이력은 어디서 쌓는 거냐고. 도대체가. 궁금해 죽겠어, 아주. 그죠? 최초의 이력을 쌓을 데가 없어. 이력 쌓은 것만 갖고 오래. 그래서 어디 가서 거의 몸빵 해가지고, 응? 공짜로 일해주듯이 해가지고 경험 쌓고 오는 경우들도 많아.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막 불만이 많은데, 야, 아빠 또는 엄마가 국회의원이니까 거기 국회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했다. 이런 이력을 막 쌓아주네? 이거 불공정하다고 봐요, 안 봐요?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별일 아닌 거라고 보여졌거나 했던 것들도 이제는 예민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 법조항에다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가족 채용 같은 거 하지 마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가족 채용 제한. 됐나요? 아예 그냥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고민하는 거잖아. 요 정도 자리는 괜찮지 않나?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규정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공정성 시비, 지금 이제 Z세대한테 공정성 시비 걸렸던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괜찮았던 일, 예전에 뭐 어떤 장관 자녀, 그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뭐 표창장을 위줬다. 근데 그 표창장 사실은 보면 유용하게 쓰인 것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거에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경우는 엄마가 대학 교수고 그러니까는 그 학교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표창장을 막 총장 직인 얻어다가 발급해줬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 쓰였네 안 쓰였네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엄마가 없잖아, 보통은. 그렇지 않아? 그런 엄마가 어딨어. 잘 없지. 아주 소수의 특권이잖아. 그 엄마가 나서갖고 애 대학 갈 때도 어디 다른 아는 교수 밑에 가서 그죠? 같이 논문 쓸 때 참여도 시켜주고 그랬다는 거니까 그거를 안 했다는 게 아니야. 그건 했잖아. 했고 그 학생 자체도 우수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기회를 나는 못 얻잖아.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그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정치권에서.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대응은 했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진 거 알아요? 그거 학종에서 비교과 다 없어졌어. 그거 알아요? 그 사건 이후야. 그래서 정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비교과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야. 그 비교과가 오히려 처음에는 개혁안이었어요. 너무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고 그걸로 줄 세운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한 것도 반영해주자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미국의 제도를 따라한 건데 미국은요 비교과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학교에서요 내 과목을 대학교처럼 선택할 수 있어.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역사 쪽으로 가고 싶으면 나 역사 관련 과목은 싹 다 챙겨서 듣고 학점도 잘 받았어요. 이렇게 한 것만으로 얘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 학교 과목 다 똑같은 거 듣는데 뭘로 집중해. 그러니까 비교과로 나가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제가 논문에 참여했어요. 이런 거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정보를 알고 있는 집 자식들만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불법을 한 건 아닌 면도 많아요. 그런데 그 저자 올려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그게 진보 보수 쪽에서 다 걸렸잖아 사실은. 다 걸렸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거든. 그거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러면서 그 제도가 사라져 버렸어. 이런 거 점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거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선택지로 줘야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부모의 능력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자꾸 선택지로 주면 어떡해. 그잖아.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죠? 소수만을 위한 일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 없애는 건데 그 일환으로 가족 채용 제한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싸이 같은 가수도요. 어떻게 보면은 있는 집에서 커가지고 저렇게까지 잘 됐다라는 분석도 있어. 저런 기회를 아무나 얻는 것은 아니다. 있는 집에서 커서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에 돈 걱정 없고 대학도 막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왜냐면 집이 진짜 돈이 많으니까. 진짜 애들을 대학을 막 보내려고 하는 집은요. 돈이 좀 있더라도 적당히 있는 아버지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정도고 진짜 집안에 돈이 많으면요. 애들 공부 신경 잘 안 써요.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다가 애 대학 잘 못 가게 생겼으면 야, 너 뭐 유학에 나갈래?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야. 이거 진짜 그래. 그래서 강남에서도요, 대치동하고 압구정동은 달라요. 계급이. 그럼 오래된 얘기입니다. 압구정동은 진짜 부자야. 처음에 거기 조성할 때부터 부자들을 받아서 형성된 도시야,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물려줄 것도 많고, 건물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애 공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저 대치동은요, 거기가 다 아빠가 변호사? 아니면 의사?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는 성공했어. 근데 이 자식 새끼는 내가 물려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연락시켜가지고 자기가 돈은 많이 버니까 그 돈 교육비로 다 밀어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다른 지역이 흉내내다가 다 간행이 찢어져갖고 지금 죽을 맛인 거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튼 간에 진짜 있는 집은 그렇게 하거든. 그 가족 찬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요 이게. 이재용 씨 봐봐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니까 너 임마 경영 수업 받아야 되니까 내가 100억 좀 줄 테니까 이걸로 사업해봐. 망해도 돼. 이러고 돈 줬잖아. 그거 유명한 일하잖아. 그래서 그걸로 무슨 IT 쪽 해본다고 하다가 다 말아먹었었거든. 근데 말아먹을 수 있는 종잣돈을 한 100억쯤 줘. 그리고 너희가 한번 굴려볼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100억은 그냥 100원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부모로부터. 내가 부모를 내가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됐지. 야, 이거 진짜 천지 차이잖아.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자본주의니까 사적으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직에 그런 게 연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있어요. 12조. 이게 수의계약이 뭔지 아세요? 수의계약이라는 게요. 내가 이번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청사를 리모델링 해야 돼. 근데 이걸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내가 아는 업체 한 군데랑 협상해서 거기랑 진행할래?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수의계약. 그러니까 공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군데 업체 찝어갖고 니네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약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아는 사람, 내 지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산에 대통령실 만들 때 약간 좀 시끄러웠어 그때. 왜 그랬냐면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할 때 그때 맡았던 업체가 기자들이 알아봤더니 그런 건 수의계약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실은 안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공개 입찰 같은 걸 못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수의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찾아가 봤더니 사무실이 어디지 포천이었나? 어디에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작은 거야. 그리고 얘네 실적을 봤더니 과거에 이런 큰 공사를 해본 적도 없어. 실적도 1,000만 원, 몇천만 원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뭐지 이게? 이렇게 돼서 뭐야 이거? 혹시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와
아는 업체 대충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좀 일어나다가 뭐 더 이상 밝혀진 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는 됐지만 어쨌건 수의계약은 이런 잡음이 생길 여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를 애시당초 웬만한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아셨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예, 수의계약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 금지, 이런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법으로 법제화해 놓은 거고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겠어요? 아까 그런 거잖아요. 어디 개발 사업 같은 걸 알고 내가 거기 땅을 산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미리 정보를 알고 거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어느 뭐 정책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된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 같아. 그럴 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슬쩍 사놓는다든가 이런 짓을 하고자 맘만 먹으면 돈 버는 건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일 수도 있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응? 정책과 연계된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직무상의 비밀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의심되면은 이 조항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퇴직자하고 사적으로 접촉하지 마라 이런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전관예우로 지들끼리 다 잊혀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재부 공무원이요. 요즘에는 응? 공무원 되면 어디 가고 싶어? 그럼 1순위를 자꾸 어디로 한대요? 문체부 이런 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철딱선이 없는 소리예요, 그거. 갈 수 있으면 기재부나 행안부로 가야 돼.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퇴직하잖아요. 갈 수 있는 데가 많고 일단 그리고 거기에 있잖아요. 사기업체들이 많이 또 뻗쳐 들어와. 특히 기재부. 기재부 같은 데는 그렇긴 해. 그래서 옛날에는요. 갈 수 있으면 다 기재부로 갔지. 그리고 실제로요. 분석해보면 기재부들을 모피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피아? 재정을 담당하는 데를 영어로 하면 그 약자가 MO 어떻게 돼, 이게. 그래서 거기서 따서 마피아랑 붙여서 모피아라 한 거야. 이거를 가지고 여기저기다 붙여서 교육부 뭐 마피아가 있다, 해수부에 해피아도 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한 거지. 원래는 모피아.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돈을 만지는 데니까 여기는 민간 기업들 다 와서 붙어. 걔네들이 하는 정책이 민간 기업체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다 와서 들러붙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매우 막강하고, 그리고 경제 계획도 이들이 짜잖아. 경제 계획도 이들이 짜고, 그러고서요, 어디를 유리하게 해주고 자기가 그 자리로 옮겨가. 이런 일들이 많아. 이게 다 정관예우고요. 그들이 또 요구하면 또 들어줘. 후배들이. 그래야지 나도 퇴직한 다음에 혜택을 보니까. 이게 보통 정관예우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검사 출신들. 이 사람들이 그 변호사 개업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물고 들어온 사건은 막 봐주고, 검사들이 봐주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판사들도 그렇고. 이런 정관예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그래서 여기다 뭘 해놓은 거예요? 퇴직자하고 접촉하지 마라잉? 이런 거야. 퇴직자하고 사적으로 만나지 마? 이런 거예요. 정관예우 들어줄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죠? 읽어보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투명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돼요? 자, 그래서 17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조. 이게요,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인데,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 요거 체크해 두세요. 자, 그리고, 김영란법 있죠?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부패 방지잖아요. 부패 방지. 그래서 요거를 총괄하는 데는 국민권익위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업무 총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위반 행위의 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밑에 보니까 수사기관이나 뭐 감찰기관 이런 데들인데 여기다가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신고할 수 있다. 이건 앞에랑 좀 달라요. 앞에랑 달라. 자기가 공직자인 사람은요, 이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보통.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일반 국민이 이해충돌 행위를 발견했다. 그럴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첫 번째 기출문제가
요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기관에 신고할 수 있냐? 2호에 보면 감사원하고 수사기관이고요. 3호는 이 부패 방지 업무를 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상식적이죠? 그런데 1호가 있다는 거. 이게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서 그게 오답이었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이랬어. 그러니까 이해충돌 행위가 건설교통부에서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건설교통부에다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고. 된다고. 그것도 된다고. 근데 거기는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봐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면 나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야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원에다 찔러야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수사기관으로 가서 검사한테 알려야지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험에 딱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출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라는 것도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또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되는 그 조항 또 비밀 누설 금지 이런 얘기들 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 홍보도 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25조는 같이 한번 가볼게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까지도 두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 징계 및 벌칙이 있습니다. 거기 징계, 벌칙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시험 좀 어렵게 나오면 이 구체적인 걸 또 막 따다가 여기에서 징계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따다가 막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잔인한 문제거든요. 잔인한 문제여서 통상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만 할 수 있다면 한번 이것도 같이 봐두고 읽어두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맨 뒤에 가면 부칙이 있는데 부칙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왜냐면 알아야 되거든. 보통은 법은요 내버려두면 2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것을 늦추거나 땡기려고 할 때 부칙에다가 이런 조항들을 넣어놓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법은 1년의 경과기간을 둬요. 이건 김영란법도 그랬어요. 왜냐면 알려야 되거든. 계도기간도 있어야 되고 알려야도 되고 이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려보고요. 요거랑 좀 어떻게 보면 반대편 바퀴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요것도 꼼꼼히 봐야 될 내용이 많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이미 만들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